앞으로 2주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각 당 선거 간판들의 메시지 전쟁이 주요한 어떤 이 대결의 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기재부 관료나 아니면은 여당 정치인들이 그 김종인 장관의 큰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사실 그런 비판이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네. 그럴 만큼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한가하지가 않아요. 여유롭지가 않은 거죠. 이번 선거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민주당의 정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 시간입니다. 총선이 본격화했습니다. 지금 기온도 날씨도 따뜻한데 그와 함께 총선 출마자들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과거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이맘때면 선거 운동원들 해가지고 지하철역 등등에서도 많이 지금 운동할 때인데 요즘에 많이 달라진 풍경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야의 지금 이 선거 전략,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과연 여야의 이 진영 싸움이 총선 전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또 목표로 하는 의석을 서로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문제를 놓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게 선거운동이 이제 본격화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해찬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사실상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같고,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좀 움직이는데 이낙연 또 선대위원장은 종로에 출마한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를 막판 영입에 성공을 해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맡겨서 김종인 위원장 막 다니면서 이슈를 또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야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선대위에, 각 당 선대위의 간판들의 메시지 전쟁 선거가 고공전. 되는데, 이해찬 대표는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입원해 계신다고 하는데,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사실상 원톱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선거 끝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네. 종로에 출마한 후보자이긴 하나 이분이 어쨌든 지금 상당한 메시지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움직이면 다 언론이 붙고 기사가 돼서, 또 요즘에는 이제 후보 저기를 못 찾으면 영상으로 보내거나 하여튼 영상 메시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선대위 회의에서의 모두 발언, 이런 게 이제 주로 선거 운동 방법 아니겠어요?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불러온 이유도 그거잖아요. 이제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메신저로서의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를 치르려면 누군가 그 중도층 확장성을 끌어들이고 보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불러온 건데, 근데 제약은 좀 있겠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후보자 사무실 방문하는 것 이상이 없잖아요. 지금 유세도 사실은 물론 유세차들이 돌긴 하겠지만 하기 힘들죠, 현실적으로. 예전처럼 막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춤추고 이런 유세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몰려다니는 유세가 안 되기 때문에 선대위원장들이 예전에 방문을 하면 기자단 쫙 붙고, 그다음에 인근 후보들 다 붙고, 그렇죠. 최고위원들 붙고 이래가지고 막 왁자지껄하게 노래 들고 시장통 돌아다니고 네. 이게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해서 예각적인 메시지를 내는데 총력을 다할 것 같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이제 50년 전입니까? 60년 전입니까? 67년에 신익희 민주당 그러니까 후보가 한강 백사장에서 할 때 했던 50년 얘기죠. 전 구호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힘 있는 구호였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먹힐지,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구호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앞으로 2주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각 당 이 선거 간판들의 메시지 전쟁이 주요한 어떤 이 대결의 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김종인 장관이 들고 나왔던 100조 원 어쨌든 예산 전용이라는 그런 어떤 카드는 지금 시점에서 프레임을 완전 전환시켜 버렸어요. 지금 기재부 관료나 아니면은 여당 정치인들이 사실 김종인 장관의 큰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사실 이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메시지 전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중도화를 한다고 했을 때 보수층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거를 이제 둘러세웠냐면은
그 마른 수건도 더 짜내겠다. 아, 네, 마른 수건 더 짜내가지고 아껴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로 나왔던 말이 뭐냐면은 지하경제 양성화. 근데 네. 이게 사실 구호 보면요, 그게 사실 뭐 뭘 더 양성하겠다는 건지 약간 애매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 어쨌든 지출은 늘리되 그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네. 이 구호가 굉장히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장관이 그 지점을 파고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확장적 재정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산 전용이라는 메시지가 관통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잖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가 했던 수많은 그 예산의 어쨌든 과다 활용 같은 것들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여야의 이른바 기본적인 프레임 싸움 부분에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모든 초점을 지금 경제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권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위기를 지금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있다,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 라면서 그러한 이제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그러니 더욱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이제 프레임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한쪽은 심판론이고 네. 다른 한쪽은 어쨌든 정부 안정, 정부 성공. 그렇죠. 뭐 이거는 아주 고전적 프레임이죠. 선거 때 되면은 특히 총선에서 이 심판론과 안정론이 충돌을 하는데 지금도 뭐 그 프레임의 반복이라고 보고요. 네. 일단 경제 심판론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은 분명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혁신 성장을 내걸었지만 실제 소득주도 성장도 혁신 성장도 공정경제도 뭐 하나 제대로 또렷하게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에는 도드라지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높였지만 오히려 이게 이제 을들의 싸움만 만들었고 네. 이게 이제 정책을 뭔가 이게 좀 그 입안을 해서 집행을 하려면 주도면밀해야 되는데 설익은 어떤 이 정책 집행을 통해서 결국 그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불만만 이 표현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이 있고 혁신 성장은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나 이런 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규제 완화 정책이에요. 더구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미중유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 쇼크, 이게 생산과 소비와 투자 모두가 다 줄어드는 글로벌적으로.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만 좀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구조를 되돌아봐야 될 이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그 정부 이 경제 대책을 둘러싸고도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말싸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아까 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100조 원 예산 전용을 얘기했는데 우리 500조 예산 중에 100조 원을 전용하면 그로 인해서 그 구멍나는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돌 빼서 윗돌 고인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불효불급한 예산들이 생겨요. 예. 그걸 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조 원이나 된다? 저는 그건 지나친 과장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어쨌든 지원이 필요한데 이 지원 예산이 어디서 오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지원이 오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정부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2차 추경 편성을 하든 뭘 하든 가시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세워서 그걸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100조 원 전용을 내세운 것은 아마 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비책 없이 돈을 이제 마구 퍼붓기를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의 날을 세우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비판이 별로 먹히지 않습니다. 네. 그럴 만큼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한가하지가 여기 이준석 최고위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민주당의 정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 정권, 심판, 이른바 경제를 내세운 그런 부분에 맞설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을 거다. 김종인 위원장이 가진 어떤 그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경제에 대해서 경제 위기를 억제는 극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안을 많이 했던 경제학자이고 또 관료였기 네, 네. 때문에 저는 여기에 당해가지고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무게감이 떨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산발적인 대응이 나오고 있고 뭐 거의 기재부 과장 수준에서 뭐 반박하고 뭐 이런 수준인데 생각에는 그거는 메시지전이 되지 않습니다. 언론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안은 이 여당이 이것에 고전을 좀 할 것이고요. 굳이 말하자면은 허를 찔린 것인 게 대통령도 지금 100조 원 가까운 돈, 50조 중에서 100조 정도 되는 돈을 그냥 바로 세금으로 이제 조달한다, 국세로 조달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국가의 어쨌든 경제 지표들이 급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전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우리의 경제 지표를 보겠지만은
해외 투자기관이나 아니면 해외 어떤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국가의 경제 지표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부담을 좀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제 나온 8조 원 2차 추경이 GDP하고 비교해보면 0.38%예요. 근데 지금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 팬데믹이 덮친 나라들의 이 상황에서의 경제 대책을 보면 GDP의 10%쯤을 대책으로 편성을 합니다. 10%.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10% 편성을 해야 나중에 100%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이렇게 찔끔 대책으로 일관하면 나중에 더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경기 회복하는데 이게 국지적으로 우리만 동아시아만 위기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그 좌우로 위아래로 편입이 돼 있는데 지금 미국 경기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여기도 이렇게 이제 재건까지 내다보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이렇게 찔끔했다가 나중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할 거냐? 투자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정의당과 통합당이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아니 지나치게 정부의 이 지금 대응이 기재부 관료들의 재정 수지 논리에 포획돼 있다. 포획돼 있다. 지금 이게 좀 아니하다라고 보는 거죠. 당정 협의하면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 사무총장하고 정책위 회장은 더 과감하게 가야 된다. 근데 김상조 실장하고 홍남기 그 부총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뭐 청와대에서 어쨌든 당 쪽으로 힘을 좀 실어줘서 그나마 나온 게 8조 원짜리 대책인데 이거 가지고 되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경제부 관료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자기들은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삼국지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조조가 조금씩 쌀 주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니네가 책임져라 한 다음에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꼴로 할 가능성이 있어. 이 사람들 경제 이 국간 관리 이제 잘못하면은. 뭐 기재부 관료들은 늘 그런 걱정을 하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른바 이 정권을 진 쪽에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여야가 한 147석 정도를 목표로 한다. 지역구에서 130석, 비례에서 한 17석 정도 해서 여야가 비슷하게 아마 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할 때 이번 총선은 중도층을 잡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지지층을 누가 더 끌어내느냐의 싸움이 될 거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야의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그 생각이 똑같습니까? 지금도 중도층보다는 정책 자체를 지지층을 보고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제 투표율 싸움이 돼버리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내가 나가가지고 한 표를 행사해야 될 정도의 강한 투표 요인이 있는 쪽이 이깁니다. 예전에 제가 굳이 얘기하면요, 그 보수가 계속 선거에서 이제 밀리는 국면이 이명박 정부 때 있었는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면서 2012년 총선을 이기고 과반을 하고 2012년 대선을 이겨버립니다. 근데 그 가장 큰 동인이 뭐냐면 그 앞선 이야기들 깨버렸던 게 뭐냐면은 투표율이 높으면 보수가 불리하다. 라는 걸 그 선거들이 깨버렸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선거 투표율을 높인 특히 그 당시 50대 후반, 지금의 6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동인이 딱 한 가지였어요. 내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 놓고 말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50대 후반, 지금의 6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60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80%라는 경이적인 그런 어떤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그냥. 그전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이 그렇죠. 많이 갔다 이렇게 봤었죠. 그 나이 든 층의 투표율은 어느 정도 고정돼 있었고 젊은 층이 얼마나 갔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이 결정됐으니까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오히려 나이 든 층이 엄청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투표 동인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했을 때 저는 보통 그래서 야당이 표집이 적게 되다가 여론조 표집이 적게 되다가 야당이 투표가 더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야당이라는 쪽으로 표가 쏠리는 계층은 지금 정부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들이에요. 그 사람 투표 동인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 투표 동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김종인 장관이 던진 메시지 자체가 못 살겠다 바꿔보자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쨌든 이번 정부 3년 동안에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정권에서 자기 삶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그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총선, 대선, 지방선거 많이 선거를 치렀잖아요. 여러 번 치러봤지만 네. 이번 선거처럼 유권자들이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선거. 그러니까 여기서 표심이라는 거는 여론조사로 보이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이 오차 범위가 커요. 네. 지금 그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였는데 총선 직전까지 여론조사와 총선이 완전히 끝나고 달랐죠. 나서의 네. 결과를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 수치를 지금 정확하게 믿기는 어렵고 그런데 그 여론조사마저도 조사 기관마다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정당 투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유권자들은 거의 표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선거운동 시작할 때 되면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한테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이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번에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선거 막판까지 거의 그런 표심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이 사실은 정치권의 정치에 실망했다 이런 그 유권자들의 정서가 바닥에 깔려 있는 데다가 지금 뭐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게 과연 이제 투표장에 안 나오는 형태로 이 유권자들의 그런 불만과 분노가 표출이 될지 네. 아니면 나와서 어느 쪽을 심판하는 형태로 표출될지 이거는 마지막 지금 2주 남은 이런 어떤 그 서로 간의 메시지 전쟁과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뭐 선거의 흐름 형성 네. 이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번 선거는 이제 좀 시작인 선거다. 아직도 저는 그렇게 깜깜이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여야가 벌이고 있는 프레임 전쟁을 어떻게 보는지, 또 여야가 목표하고 있는 의석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야의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중도층을 잡는 것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마 두 분, 이준석 최고위원과 박원석 그 정책위의장 얘기는 여론조사는 참고자료 정도로 봐야지 실제 흐름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줬습니다. 이 과연 결과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